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월요일 휴장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지난 주말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밀렸는데요. 네. 이른바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에 비하면 지수 하락폭은 또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매기가 쏠린다는 얘기인데요. 자,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영향이 아무래도 컸습니다. 오늘 밤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 상승을 이끌어온 저 PBR주와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졌고요. 최고점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2,65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또 한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종착역은 치킨집 사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제 창업하면 생각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카페와 마찬가지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치킨집이 생겨나고 또 다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막막한 인생 2막. 과연 치킨 창업이 답이 될 수 있을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F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종목의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그 어느 지표보다도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하루 쉬었다가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60% 떨어지면서 5,000선 깨고 내려온 모습이고 다우지수는 0.17%,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31% 하락했고 애플도 0.41% 하락,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4%대 급락하면서 시장과 섹터 분위기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반도체주 안에서는 칩법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더리스 등 특정 기업들의 주가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33% 하락했고 테슬라도 3%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 등 개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글로벌 IB들은 연일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HSBC는 800달러에서 835달러로, 베어드는 무려 750달러에서 1,050달러로 엔비디아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부르는 게 값인 이유, 역시나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엔비디아는 세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을 위해선 이 GPU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상 전 세계 GPU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장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AI 전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독보적입니다. AI 반도체인 H백의 경우 개당 가격이 3만 달러까지 치솟을 만큼 품귀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AMD와 여러 스타트업이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격차를 줄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소위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7조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자체 AI 반도체 제조에 나섰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AI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이처럼 날로 뜨거워지면서 돈이 몰리다 보니 시장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283억 7천만 달러에서 2030년 이후에는 약 2,274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도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수위를 높였기 때문인데 이처럼 미국의 안보나 또 반독점 문제와 부딪히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그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기술주들은 향후 이익 추정치의 3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이보다 나아지려면 수익이 예상보다 좋아져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추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FOMC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AI주 랠리가 지속될지 판가름이 날 예정입니다. 과연 높은 시장의 눈높이에 엔비디아는 만족할 만한 결과로 보답을 할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 유무를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뉴럴링크 첫 임상 실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 제어가 가능하다고 밝힌 머스크와 AI 서버 장비를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12억 달러를 공매도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소식입니다.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의 첫 임상 실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환자가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환자에게서 생각만으로 가능한 한 많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럴링크는 로봇을 이용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제어하는 뇌 부위에 이식하는데요. 사람들이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생각만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첫 임상 실험자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아 AI 서버 칩의 성능을 개선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회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가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 개발 업체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프라딥 신두를 네트워크 카드 개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S는 작년에 신두의 서버칩 스타트업인 펑더블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카드는 개발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요. 성공할 경우 오픈AI가 MS 서버에서 모델을 교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프로세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MS는 현지 시간 19일 앞으로 2년간 총 21억 달러를 들여 스페인에서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AI 관련 투자 증가를 통해 MS가 AI 및 클라우드 기술 분야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 하락으로 12억 달러의 공매도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럼에도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76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해 약 4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로젠블렛 증권이 인공지능 컴퓨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가격 목표를 7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에도 20일 오전 뉴욕 증시에서 주가는 9.5%나 하락했고 이에 따라 공매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슈퍼마이크로가 잠재적으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 증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거래자들은 상승세가 결국 끝날 것이라는 베팅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캐니언의 일부 판매를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형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캐니언 신형인데요. 2023년형 모델은 문제가 없으며 리콜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GM은 최근 몇 달 동안 소프트웨어 관련한 리콜이 잦았습니다.
지난달 소프트웨어 문제로 신형 전기차인 쉐보레 블레이저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GM은 블레이저에서 먼저 발견된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를 바탕으로 더 노력하고 있으며 진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드가 1월 판매량이 급감한 이후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최대 $8,100 인하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판매 성장을 촉진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마하 2의 미국 내 판매량은 51%가 감소한 1,295대였는데요. 급격한 판매 감소에 포드는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23년형 마하 2는 42,995달러에서 39,895달러로 고급 마하 2 버전은 약 7,600달러를 낮춘 52,395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던 업종들 복습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차세대 첨단 로봇 기술 개발에 523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신규 과제를 올해 3번에 걸쳐 공모할 예정인데 2월 19일이 바로 1차 공모였습니다. 2차와 3차 공모는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돼 있어 그때쯤 되면 또 다른 로봇 관련 지원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로봇 시장을 2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신임 사회이사 후보에 로봇 분야 전문가를 추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 부각되면서 어제 로봇 관련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죠. 액면 병합 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휴린네트웍스는 장중 상한가를 찍었고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T로보틱스 7% 가까이 반등했고요. 해성TPC는 5% 정도 올랐습니다. 삼익 THK는 카이스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53% 상승 마감했죠. 한편 어제 증권사의 업황 전망에 힘입어 상승하는 업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주, 반도체주, 그리고 웹툰주인데요. 먼저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빅파마들의 인수합병이 바이오 업종 반동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RA 법안과 특허 만료로 벼랑 끝에 몰린 빅파마들이 M&A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선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지난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인수합병 건수가 118건으로 1,910억 달러 규모였고 그중 69%는 화이자와 머크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빅파마의 투자는 파이프라인 도입이나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모스코텍이 업종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약 9% 급등했고요. 헬릭스미스는 최근 이사진을 전격 교체했죠. 어제 8.73% 올랐습니다. 또 JW 중해제약은 신약 리바로젯이 출시 2년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7% 가까이 올랐고요. 또 이외에도 부강약품 등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공정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 칩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키움증권은 메모리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전공정 투자 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일부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4% 넘게 폭등하면서 31,000원에 안착했고 퓨릿은 15%대, 인텍플러스는 13%대 오름세 보였는데 특히 인텍플러스는 이번 달에만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약 12%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툰 업종이 이틀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을 보도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네이버의 웹툰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올 여름에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로 책정될 경우 웹툰 섹터에 단숨에 대장주가 생긴다면서 섹터 형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가 웹툰 섹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웹툰 관련주가 어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와이랩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요. MBT와 탑코 미디어가 5에서 8%대 강세를 보였고 DNC 미디어는 분사시켰던 웹툰 회사를 3년 만에 다시 흡수했습니다. 4.9% 상승 마감했죠.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보는 기업 이슈였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기세를 올리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박스피 탈출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이게 희망 고문이었던 걸까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중국의 LPR 금리 서프라이즈에도 코스피가 0.84% 떨어져 2657.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대신 2차 전지 등 부진하고 있던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했습니다. 코스닥 0.9% 올라 866.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는 변치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989억 원, 그리고 개인이 2,02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만 3,440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 동반 매수 우위였고 개인만 1,0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다소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68%, SK하이닉스가 1.12% 내림세였고요.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대표주도 저PBR 차익 실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4.16% 빠지며 종가 2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저PBR 눌림의 수산매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IRA 지침 개정안이 한국의 2차 전지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된 부분도 영향을 줬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64% 올라서 4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종가 40만 4천 원.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3.89% 올라 25만 3,500원이었고요. 엔캠은 10.45% 또 한 번 급등하면서 30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300% 넘게 폭등한 상황인데요. 어제 종가 33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편 수급이 갈 곳을 잃다 보니 재료가 있는 초전도체 쪽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초전도체 물질 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소식에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종가 14만 8,400원이었습니다. 환율은 위안화 강세에도 2원 40전 올라서 1,33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제는 외국인들이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 발표 소식 이후에 저평가 스타일 매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했던 외국인이기에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은 신한지주, 그리고 27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자동차와 금융주 등의 배당락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배당락일에 맞춰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하나증권은 다음 배당락 종목군은 3월 말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배당락일이 지나면 고배당 저평가 종목군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프라임 150 지수 등 일본의 기업가치 재고 정책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나증권은 PBR이 낮고 ROE는 높은 종목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빠졌죠. 삼성증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크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다른 성장주로 눈을 돌려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금리 여건이 완화되면서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삼성증권은 코스닥 대형 바이오 종목들 HLB와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를 관심주로 제시했고요. 게임 업종에선 크래프톤과 NHN, W게임즈를, 엔터주에서는 하이브와 JYP 엔터를 추천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의 하락이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크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업종들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대통령의 날 휴장하고 이제 개장이 된 상황에서 3대 지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요 기술주들 좀 투자 심리, 좀 투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았죠. 네, 예. 그러네요. 이제 뭐 워낙 급하게 와서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 그 대형 기술주들 시총에서 그 비중 큰 종목들의 낙폭 비하면은 지수 낙폭이 적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뭐 돈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네. 털고 나서 차익 실현이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뭐 오늘 밤이 아니네요. 내일 새벽이네요. 그렇죠. 미국 장 예.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실적 나왔을 때 그 이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루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의 실제 반응은 그런 네. 상황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히려 오늘 밤에 이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스탠스 왜냐하면 월가에서 갑자기 이러다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뭐 금리 인상 카드가 아직 살짝 살아 있는데 이 시장이 오버하는 거 보세요. 금년에 7번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네. 뭐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해서 이 뭐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분위기, 심리 예. 그런 가운데에서 또 투자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멘탈 강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이 또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서 좀 하락을 보였죠. 0.9% 하락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조정은 예상이 됐었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숫자 때문에 그랬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난주 그 CPI, PPI가 약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시장을 좀 끌어내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대장주들 또 기술주들 빠지니까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제 유튜브에 댓글이 막 달렸는데 예. 다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테크만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IT 위주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으셨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자금이 좀 차익 실현이 일어난다면 그게 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예. 다시 재투자가 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건지 이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상승의 끝물이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IT나 대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못 오른 쪽에 올라가게끔 하고 네. 그리고 끝나는 장이 나올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는데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다른 쪽을 투자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전히 가장 좋은 종목과 업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데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S&P 500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꾸준히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보시면은 작년 7월 거의 말쯤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약 한 3개월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S&P 500 보시면은 예.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빠진 폭을 다 되돌리고 플러스 또 10%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22% 올라갔고 이 7월 말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9%대, 1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저 고점으로 계산하시면은 9.6%가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달린 거죠. 빠졌다 올라갔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는 20% 이상 올랐으니까 좀 쉬어줘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S&P 500 말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그 변동성이 조금 더 세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7월 그 고점 대비해서 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25.8%인데 저 위에 고점으로 계산하시면 거의 한 27%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수가 없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중에 보여드립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올랐을까요? S&P 500의 딱 2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성장 주도 종목들이라고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종이 이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저께부터 좀 조정이 오니까 예. 이거 끝난 게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 유입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들의 펀더멘탈 숫자를 확인했었을 때 이거는 너무 빠르게 세게 올랐으니 좀 쉬어줘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아까 종목 얘기 나왔는데 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 이 종목이 올해 연초 저점 대비해서 290% 상승을 한 달 반 만에 했다가 네. 단 이틀 만에 고점 대비해서 35% 폭락했다가 그리고 또 다시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1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요의주시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업종의 등락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쉬어가는 구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것에 빌미를 준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다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인식이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는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뭐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한 번 확인하는데 한 달씩 걸리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의 어떤 이 조정이 있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펴는데 분할 매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뭐 중요하지 않은 산업 보지 마시고 중요한 산업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결론을 바로 이야기해 주시네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네.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수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전에 나온 CPI, PPI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재밌다고 제가 느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숫자랑 예. 그리고 미국 대선 해의 월별 평균 수익률 숫자랑 네.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 수치와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왔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근원이나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네.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수치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또다시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냐면 4월 숫자부터 떨어집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연말까지 뭐 2%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고요. 2024년 이후에 2025년에는 2%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미국 대선해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2월, 3월, 4월, 5월이 변동성이죠. 네. 오르지 못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3월 숫자가 확인이 되는 게 아무래도 4월 중순이겠죠. 그리고 5월 숫자를 확인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5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4월, 5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은 네네. 시장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조금씩 떨어져 주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헷갈리잖아요. 네네. 예. 인플레이션이 높네. 금리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못 떨어지겠네. 시장 안 좋고 이런 네. 모습이 템포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월, 7월, 8월 달 숫자가 초록색이요. 예,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달들입니다. 그죠? 1.4%, 2.2%, 3.1%. 네. 예, 이 세 달만 더하더라도 거의 뭐 8% 정도 오르는 거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 거기에 또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79%, 54%, 71% 정도의 확률입니다. 이게 과거의 거의 80년 평균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숫자를 그대로 쫓아간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은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판단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약간 너무 주거비 때문에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숫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숫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3.1%가 나왔어요. 예. 3.1%가 나온 숫자가 아주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네, 전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3.1%고 3.3에서 3.1%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치가 2.9인데 그렇죠. 그거보다 높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CPI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주거 비용입니다. 네. 이게 70%나 됩니다. 이 3.1% 상승해서. 그럼 이제 주거비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럼 주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비를 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면 주거비는 가장 후행 지표이기도 한데 문제는 케이슬러 주택 가격 지수가 네. 계속 먼저 빠져서 계속 아래에 있어야지만 이게 떨어질 텐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저게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예요. 예,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선행 지표인데 지금 6.1%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5% 밑에까지 떨어지겠느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거비의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은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미 연준이 금리 안 내릴 거고 이런 이제 논리를 자꾸 가져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과장됐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주거비 제외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주거비 자체의 선행 지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New Tenant Rent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주거비 관련돼서의 이 New Tenant Rent 지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주거비의 차트를 리드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됐죠? 폭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4%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이 실수요자의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거다. 예, 쫓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숫자로서 계산을 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이미 2%대에 잡혔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2% 정도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 네네. 결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주거비 상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 환경 아래에서 물가 상승률도 일시적으로는 계정적 요소 때문에 1, 2, 3월 숫자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 4월, 5월, 6월, 7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왜 장이 빠지냐 이거죠.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러게요. 그것이 훨씬 더 선행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의 증가와 소비의 푸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용 증가가 또다시 나오는 거죠. 네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근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0.3%가 나왔었고요. 전달 대비해서 곱하기 12하면 3.6입니다. 게다가 근원 PPI가 얼마가 나왔냐면 0.5가 나왔어요. 곱하기 12하면 6%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게다가 미 연준 위원들이 별로 도움을 안 주고 있죠. 그렇죠. 자꾸 막 딴소리 하니까 금리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과거에 레리 서머스 같은 분은 뭐 거의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가 아직까지는 지난 3개월이 지난 한 2달 정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직까지도. 확연하게 이제 고점 찍고 이제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게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네. 제가 볼 땐 시장은 또 다시 굉장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달 말에 또 PC 발표되는데 이거는 또 주거비 비중이 좀 작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PC 인플레이션 숫자도 네. 약간 그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없고요. 좀더 오히려 기다려야죠.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 그래서 이번 달 말 숫자, 그 다음 달 말 숫자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네. 여전히 숫자적으로 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완전히 수렴이 되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장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조정장을 갖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막 패닉해가지고 막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6, 7, 8월 달 네. 그리고 지금 기업의 펀디멘탈 그리고 또 경기의 어떤 성장률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판단하면 그런 조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좀 쉬어야죠. 계속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니 뭐 4개월도 안 된 기간에 20 몇 프로 올랐으면 거의 전력 이건 뭐 질주인데. 전력 질주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좀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대통령 선거가 네. 있는 해의 월별 수익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꼭 미국 대선이 있는 해만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저 그래프는 통용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이제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1월 달이 좋은데 보통 네. 1월 효과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저 중에서 이제 거의 그거 한 게 2월 달에 보면 좀 안 좋은 게 네. 1월 효과를 누리고 연말에도 통상 장이 좋고 하다 보면 한 2-5달 왔다가 이제 쉬어가는 2월이고 네. 또 약간 비유하자면 약간 꽃샘 추위도 있고요. 네. 지금 갑자기 또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날씨가 네. 봄이 오나 했는데 그 과정이 있는 거고 또 5월 달에 좀 빨간 막대가 쑥 내려간 거 보면 항상 또 5월 달에 세린메이 하는데 네. 세린메이에서 빠질 때가 또 보면 늘 지나고 보면 저감에서 찬스예요. 네. 요걸 보고 있으면은 네. 그 달을 기준으로 보면 예.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예. 말씀이세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5월 달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면 네. 5월부터 10월 달은 예.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네. 그리고 10월 말부터 5월까지는 수익률의 전체 수익률이 1년 연간 나온 게 뭐 평균적으로 한 10% 나온다 그러면 아하. 그 사이에 8.5%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사실은 좀 틀리죠. 좀 틀리다. 예. 보시면은 뭐 당연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오르는 건 맞는데 거의 아니고 예. 오히려 반면에 5월부터 11월까지 많이 오르죠. 예. 그래서 대선에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의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뭐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다 숫자가 틀립니다. 재미있는 거는 공화당이 됐을 때가 네. 상승률이 더 높아요. 예. 거의 13% 정도 되고요. 예. 민주당이 됐을 때가 한 8% 정도 됩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아무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예. 아무래도 기업 우호적인 건가? 뭐 그렇게 볼 공화당 수도 쪽이, 있겠죠.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참 재밌는 한 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뭐 시장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는 결국 펀더멘탈 쫓아가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쉬어줘야 될 만한 펀더멘탈적인 상황이다. 즉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어떤 숫자냐면 지금 PER이 12개월 포워드가 네. 20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의 뭐 수십 번 더 얘기해드렸는 것 우리나라에는 같은데 200배 넘는 거 수두룩한데요, 뭐. 예.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P 500의 그 PER이 네.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20배에서 23배까지 늘어나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 네.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PER 19배 정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지금 20배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3%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2% 밑으로 3% 밑으로 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19배로 또 떨어져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연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거 당연히 2%대로 가겠구나. 이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PER은 20배가 아니라 2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근원 PC 인플레이션 2.9이고 네. 지금 약간 이 어떤 보더 라인에 있죠. 예, 경계선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으로 확실하게 2, 3% 사이로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PER이 확대될 수 있는 그 네.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도 그 PER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오늘 의외로 또 PER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2차 전지 한참 열풍 났을 때 PER로 이렇게 뭔가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 들었던 얘기가 에이, 공부 안 하는 놈 지금 2차 전지에다 PER을 적용하니 PEG를 적용해야지 이러면서 너 PEG 알아? 알아?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이래저래 봐야 결국은 이제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PER라는 이 지수를 갖다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실적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와중에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수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 한 7% 가까이 급락하다가 이제 4.35%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AMD 4.7% 빠지고 ARM 5.12% 빠지고 뭐 이런 식인데 인텔은 또 2.3%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5% 오르고 같은 반도체라도 또 살짝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실제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죠. 지수의 어떤 조정은 결국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종목 고르기. 그렇죠. 이게 고민인 게 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 나스닥이냐 S&P 500이냐 아니면 나스닥이냐 러셀 2000이냐 뭐 이런 고민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반도체 안에서 네.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대표적인 AI 관련 하드웨어 쪽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6개월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지수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좋아요. 마이크론이.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반등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모습이고 인텔은 사실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게 고점까지 갔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쉬어갈 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반도체 다 버리고 다른 쪽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것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집어넣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반도체나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투자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 됐었을 때, 즉 말씀하셨던 PER뿐만이 아니라 태그까지도 태그까지도 너무 높다, 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 엔비디아의 패그는 다른 어떤 대형 기술주보다 싸면 쌌지 비싸 보이지 그래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조정이라면 뭐 못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키 높이 맞추기 정도이지 네. 그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랐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반도체 관련 업종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장 주고 이것들이 앞으로 최소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장이 막 상승을 하려면요. 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 줘야지 뭐 이런 대형 기술주라든지 ROE가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외에도 예. 나머지 기업들이나 나머지 업종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골고루. 예. 네. 예. 근데 금리가 이 정도로 높게 유지가 계속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언제부터 금리가 떨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떨어뜨릴지 그리고 그 추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에서 집중을 하다가 또 뭘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금리의 흐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하는데 네네. 좀 더디게 할 거다. 그럼 금리 인하 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기존에 잘 달렸던 말들 반도체 내에서도 대장 주격 이런 쪽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일어났었을 때 예. 아직까지는 금리 내리는 게 언제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뭐 지금 하반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확실히 나오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대장주, 대형 기술주 이쪽에 초점 맞추다가 그 안에서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확 넘어간다. 아까 보니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반도체가 쉴 때 나머지 뭐 이렇게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따지면 네네. 저는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오 종목을 언제 사야 될까요? 금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고요. 내리고 나서 내렸을 때. 그때부터 아웃퍼포먼스가 들어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지금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자. 이게 미국 시장이고요. 네. 한국은 또 다를 수 있죠. 저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워낙 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리 인하 스케줄과 여기에 맞물려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특히 미국 시장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의 환경으로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언제다? 6월 달. 6월이요. 예. 6월의 확률이 78% 정도 됩니다. 원래 저는 5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연준 이사들은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항상 너무 늦게 올렸다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또 빨리 내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모습이 보여줘야지만 우리는 이제 내린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숫자로 확인하는 게 저희 계산상으로는 숫자가 그게 확인이 되는 게 3월 숫자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4월 숫자가 나와야지 확인이 될 건데 4월 숫자는 언제 나오죠? 5월 중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월 1일이 FOMC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5월 달보다는 6월 12일이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대신에 내려주는 것이 천천히일 거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 3차례 정도 내려준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시장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최소 0.5% 내려줄 거고 많이 내리면 1.25% 내려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들어가고 있고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올해 5월 달 정도에 한번 내리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3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페드 와치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2650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2641포인트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100원이죠. SK하이닉스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6,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1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9,000원. 기아가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3,000원이고요. 셀트리온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9,000원. 포스코홀딩스도 1.4% 약세가 예상되고요.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줄줄이 좀 약세 출발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9%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8,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역시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592,000원. HLB 이제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게 되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일단 호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1.5%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7,000원. 엔캠 3.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5,0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5,100원이죠. 셀트리온지약 0.7%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09,000원, HPSP는 4%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54,100원이고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7% 가까운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8,600원. 시가총액 순위로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덧 7위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이제 저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제 차익 실현 물량 오늘도 일단은 지금 호가에서는 글쎄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코스닥 쪽 일부 종목들로만 지금 매기가 좀 쏠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어제도 2,640 근방까지 갔습니다만 그래도 5일이동 평균선이 또 이렇게 단기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낙폭을 줄였는데 오늘은 저 예상 체결 지수에 벌써 딱 2,640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저성부입니다. 저성부고 저기서 지지되고 나서 뉴욕이 도와주면은 짧게 끝내고 계속해서 정부 대책 기대감 내지는 이런 것도 또 갈 수도 있겠고. 2,640에서 오늘 설령 지지한다 하더라도 FMC 의사록이나 또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후에 또 안 좋으면은 추가 2,620에서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받쳐주고 그것도 안 되면 심리적 2,600, 20포인트씩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환율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본부장님 오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기 미국 뉴욕 증시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뭐가 있습니까? 움직임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 유 본부장님은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 관련주나 무슨 어떤 이슈가 되고 있나요? 오히려 뉴욕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쪽 많이 보셨었고. 근데 그 초전도체는 아니고 그냥 일부 그냥 그런 혹시 그러면 뉴욕 증시에 지금 로봇 관련주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나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나요? 테슬라가 끌죠. 안 걸리는 데가 없구나 테슬라는. 다른 종목들은 레보틱스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아무튼 몇몇 회사를 들여다봤는데 네. 제가 운영하는 그 랩 상품이라든지 운영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장주를 좋아해요. 네. 성장주 많이 투자합니다. 예. 근데 아크가 운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크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혁신 기업들에 있어서 예. 흑자든 적자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 회사가 예. 가장 혁신이다. 그러면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아크의 ETF 저희가 투자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예. 적자기 때문에. 예. 그 기업들에 대한 예. 관.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거나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전환을 하는
성장주 위주로 네. 투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왜 저희가 왕창 더 늘렸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익이 워낙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이 로봇 산업 네. 뭐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안 들여다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요즘에 조금씩 들여다보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주, 우주항공주, 우주항공 예. 관련. 그러니까 뭐 로봇 랩 같은 종목들이 옛날에는 사실 또 이것도 굉장히 선두 성장주였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엔 하도 많이 쏘아 올리니까 이게 실적이 플러스 될까 말까로 지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뭐 그런 쪽. 네. 뭐 또는 AI 관련된 쪽에서도 데이터 예. 관련주들이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SMCI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흑자가 확 늘거나 아니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로봇까지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연말 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뭐 모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저기 소개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로봇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523억 네. 이제 숫자를 듣는 순간에 물론 산업의 규모도 다르고 향후 성장성도 다르고 뭐 비전도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저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I 관련한 칩 쪽에 뛰어들겠다고 133조 우리 돈으로 1,000억 달러. 133조라고 했을 때 오 싶다가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와우 싶었을 텐데 이게 샘 올트만이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를 갖다가 먼저 치고 왔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의 133조가 좀 초라해 보여요. 네. 근데 우리는 1조도 아닌 1,000억도 아닌 네. 523억으로 이제 로봇 지원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로봇 산업이 진짜 어떤 일취월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것도 눈먼 돈 나눠 먹게 하고 끝날까 봐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죠. 네. 그 사실 바이오 산업을 보시면은 네. 돈 많이 썼죠 우리가. 많이 썼죠. 예. 예. 근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한정적이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돈을 왕창 쓰는 것보다는 예, 잘 선택과 집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건 아세요? 우리나라가 네. 그 전 세계에 있어서 로봇 자동화가 제일 퍼센티지로는 높은 국가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뭐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500억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시장에서는 어쨌건 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은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해드렸었잖아요. 이때 아까 차트를 한번 뭐 그 S&P 500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비슷한 모습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지금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상승률로 보시면은 16.8% 작년 8월 달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43.7%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저희가 도표를 갖고 왔는데 S&P 500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죄송합니다. 움직임에 딱 보시면 숫자 딱 보시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정확하게 2배예요. 그죠? S&P 500 23% 그러네요.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47.4% 올랐어요. 곱하기 2 하시면 그 정도 나오죠. 9.6인데 19.8이에요. 이 내용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2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과대평가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보고 또 이런 주가들의 행보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2,650선으로 좀 밀려난 상황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이네요. 2,655포인트. 호가보다는 좀 양호하죠. 코스닥은 0.5% 떨어집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73,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떨어집니다. 148,3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약세 399,000원, 400,500원.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으로 81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떨어집니다. 62,600원. 현대차가 0.4% 하락합니다. 241,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16,000원. 셀트리온이 0.2% 하락 중이죠. 179,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8% 떨어집니다. 437,500원. LG화학도 1% 약세입니다.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1.9% 약세로 248,500원이고 에코프로도 2.6% 떨어집니다. 584,000원. HLB가 3.9% 올라갑니다. 82,200원이고요. 엔캠 강보합으로 333,500원. HPSP가 1.4% 약세 55,600원이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제약 소폭 내림세 101,400원이고 알테오젠 0.5% 떨어집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0.2% 올라가네요. 14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67,1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1.9% 약세 20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IB기명이 4.7% 올라가고요. 유비온도 1.9% 상승, 애니능률도 1.9% 올라가고요. YBM넷도 1.9% 상승, 메가스터디도 1% 상승이고요. 비상교육이 16% 급등 중입니다. 8,130원. 삼성출판사도 1.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지금 네오팩트가 29% 넘게 급등, 지금 상한가네요. 자,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4% 상승이고요. 8,640원. 케어랩스 강보합권이고요. 유비케어가 1.4% 올라갑니다. 나노엔텍도 2% 강세 5,240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3% 올라갑니다. 오늘 원격진료, 유헬스케어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들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글쎄 백화점 관련주 내에서는 하나갤러리아가 지금 5% 강세입니다. 1,758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백화점 관련주들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갤러리아가 5% 강세 중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보험주들 흐름도 좋아요. 삼성생명이 지금 2.8%, 2.9% 강세 84,100원이고요. 한화생명도 1.6% 올라가고요. 그 밖에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입니다. 각각 280억 원, 126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415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386억 원 순매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억 원, 16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분가량 지났는데 3,21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매수 규모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4만 60전 하락한 1,43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은 또 선물에서 많이 사네요. 네. 아까 수급 상황 딱 보여주시면서 네. 거래소에서 개인하고 기관이 순매도인데 기관이 삽니다 해서 기관이 웬일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서 선물 털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좀 사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기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관은 늘 저렇게 그냥 현 선물 차익 따먹기나 하고 있는 그런 쪽이니까
그 얘기가 언제였습니까? 기관 내지는 연기금이 뭐 증시, 한국 증시 구원투수가 될까? 그 구원투수론이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인가요? 아니면 네. 몇십 년 전인가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4, 5년 된 것 예. 같고. 예.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그렇죠. 얘기는. 예. 예. 근데 확실히 요즘은 이제 주변 증시는 안 보내요. 지금 니케이가 이제 최근 한 며칠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이런 건데 네. 우리는 뭐 다소 미국장하고도 디커플링이라면 디커플링이잖아요. 이틀 연속 뭐 아니면 연휴 네. 끝나고 와서 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네. 이렇게 보합권에서 버티는 거 보면은 네. 제가 사실 뭐 지난주 말 금요일부터 네. 시작해서 오늘까지 또 오늘도 시장 많이 빠져서 아침에 제가 또 글을 올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미국의 러셀 2000이 사실 1월 달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전환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거의 뭐 한 4%까지 빠졌던 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러셀 2000처럼 이런 미국의 중소형주를 좀 비슷하게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IT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사이클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단계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 지수는 버틸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렸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면 뭐 오늘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네. 예, 하이닉스도 이제 거의 뭐 플러스 전환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든 전체적인 테크든 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결정입니다 사실. 네네.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비싸 보이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반도체 IT 이 사이클에 기대를 가장 많이 가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하시냐면 이걸 보면은 딱 느낌이 좀 오죠. 보시면 이제 테크와 네. 예.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디펜시브라고 해서 경기 방어주, 방어주? 예, 네. 예, 주가의 흐름의 차트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지난 1973년부터 이렇게 쭉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중간에 기술주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저게 2000년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고 그 사이에 보시면은 경기 방어주들이 완전히 빠졌다가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괴리하고 지금하고의 괴리를 보시면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보고 있으면 기술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냐면 저 파란색 보시면 쭉 빠졌었을 때. 네네. 예, 저게 2022년이거든요. 저희 공격 많이 받았죠 그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결국 뭐냐면 저때 2000년에는 실적이 뒷받침 안 됐던 거고요.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나오냐면 한번 보시면은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보시면 테크에 대한 자금 인플로어 차트가 있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2000년도의 숫자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죠. 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속도가 뭐 지금 매년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막 성장주 그러면 실적 없는데 그냥 막 매출만 늘어나는데 이게 아니고요. 예. 지금은 매출, 이익 다 같이 늘어나고 그 현금 가지고 또 좋은 투자하고 예. 절대로 낭비를 또 안 해요. 어. 요즘 보시면 제일 사람 많이 자르는 회사들이 어디죠? 예, 대형 기술주들이죠. 예, 그렇더라고요. 감원을 많이 하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감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ROE를 높여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테크를 팔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든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는 전략이 맞다. 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중에서 한 1, 20% 정도를 뭐 이런 테마 관련주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단기 위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지금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뭐니 해도
반도체와 AI 사이클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앞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S&P 500 그거 설명 주시다가 네. 마무리를 못 졌는데 내용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맥락이 딱 예, 지금 예. 이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로 되돌아가 볼게요. 네.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버블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버블이었어요. 네. 이제 그때 S&P 500이 200% 올랐습니다. 200%. 네. 근데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냐면 그거에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530% 올랐어요. 반도체는 얼마나 올랐냐면 그때 대비해서 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0% 올랐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올랐냐면 S&P 500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배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이클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S&P 500 안에 워낙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IT 업종이 너무 비중이 커요. 네. 아까 보시면 비중 높은 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S&P 500이 이번 사이클에 저희가 분석하는 툴로서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제가 이 얘기는 해드렸는데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앞으로 3년 정도 봤었을 때 네네. 앞자리 7을 볼 것 같다. S&P 500이. 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는 거냐면 한 50%가 안 되는 상승률입니다. 예. 예. 그거의 2배 수준이 반도체 지수. 5,000포인트 잡아서 40%만 올라도 7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가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이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조종이 있을 때 사는 게 맞지 파는 전략이 아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결국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요걸 보시면 이 대형 기술주 12개를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네. 우리가 기술주 정말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거의 100몇 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형 기술주만 딱 뽑으면은 1등, 2등이 올라오는 게 뭐냐? 예, 반도체예요. 네. 그리고 4등 올라오는 게 반도체고요. 5등 올라오는 게 반도체입니다. 거의 반도체 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네. 예, 마이크론의 숫자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메모리 쪽인데 여기에 3등 회사잖아요. 예. 예, 1등이 지금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그 3등이 이제 마이크론이고요. HBM으로 따지자면 1등이 SK하이닉스, 네. 2등이 삼성전자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인데 지금 마이크론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똑같이 미국도 반도체, 한국도 반도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없이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지금 조정 왔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다. 저 이 얘기를 자꾸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신흥국 쪽은 어때요?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는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온 상황이고 일본은 뭐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도고요. 네. 그래서 쉬었던 종목, 예. 종목이 아니죠. 쉬었던 나라가 예. 예, 우리나라.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 높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이 좀 쉬거나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조정이 막 10%씩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저께 금요일 또 뭐 오늘 이렇게 봤었을 때 고점 대비해서 뭐 하락률이 뭐 한 5% 미만 네. 이 정도로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케이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나왔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수가 코스피와 코스닥. 예,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 BN 지수, 대만. 네. 대만 지수, 대만 가권 지수, 그다음 인도,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많이 빠진 중국의 신천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참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 예,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네. 예, 한국의 코스피, 한국 대표, 그리고 베트남, 대만, 인도 여기만 초점 맞추셔도 제가 볼 때는 신흥국 투자는 올해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미국 FOMC 의사록 발표와 하는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리 향방 그리고 외환시장 전망이 중요해졌는데요. NH선물 김승영 매니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매니저님, 어제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LPR이죠. 이제 인하 소식이 들려왔는데 5년 만기 LPR을 갖다가 연 4.2%에서 3.95%. 생각보다 뭐 어떻게 시장 예상보다 많이 낮춘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정리해드리면 1년물 LPR은 3.45%로 동결했지만 5년물 LPR은 3.95%로 25bp 정도 인하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금리라고 여겨지는 1년물 LPR을 유지했다라는 것과 반대로 부동산 대출 금리로 여겨지고 있는 5년물 LPR을 인하한 것,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데 5년물 LPR 예상치가 시장 컨센서스는 4.1%였음을 감안했을 때 인하폭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미 중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4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5일 이미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급 준비율 인하와 5년물 LPR 인하는 경기 부양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기대 효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는 시장 내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지만 5년물 LPR 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주 원인은 인프라 시장의 정체, 그중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 활성화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물 LPR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요소입니다. 그러나 토지, 건물 등의 투자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부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관련 우려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에 LPR 인하 소식에도 시장의 반응이 예상만큼 뜨겁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매니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이 깊다고 아주 센 약을 썼는데 환자의 이렇게 차도가 별로 안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자, 이제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뭐랄까요? 약간 정체 국면이라 할까? 딱히 못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어제 뭐 인민은행 그렇게 움직여도 위안화 환율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늘 어쨌거나 FOMC 의사록이 나오면 이 환율 달러 가치부터 해서 우리 달러 환율까지 뭔가 좀 방향성이 좀 보일까요? 아무래도 의사록 자체가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노비시할 것이냐에 따른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3월 동결 가능성이 시장에 1차로 반영되었었고 현재는 5월이냐, 6월이냐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진행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에서 6월 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달러 상승 압력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1월 CPI가 3.1%를 기록해 라스트 마일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거비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늦춰지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반해 달러 상승세는 4월 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래도 연준의 의사록을 통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추가 상승 압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세수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노동시장의 통계적 오차에 따른 비농업 고용지표 등이 최근 계속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세금 수입이 4월에 공표될 경우 이것이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4월 전까지는 상승 압력이 높을 수는 있지만 4월 이후에 해당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1차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끈적하고 또 견고한 노동시장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5월에서 좀 6월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르면 7월 또 늦으면 4분기 정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내일 정도의 금통위가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5월에서 6월 정도로 볼 수 있고 한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해당 시점에서 뒤로 밀린 한두 달 정도의 차이를 보일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금리 정상화를 진행해야 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하락 속도를 감안
보완할 경우에도 늦어도 4분기 이내 국내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화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게 또 150엔을 갖다 또 올라서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또 구두 개입도 나오고 해서 또 이렇게 주춤주춤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151엔, 152엔 이 저항선 돌파가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 될까 안 될까도 궁금하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우리 김성익 매니저께서는 엔화 약세 계속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엔화가 또 강해진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엔화 약세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지만 그 상승 버퍼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스탠스가 152엔, 그러니까 원래는 151.9 정도 수준이 저희가 상단이었다면 그 정도 레벨에서 꾸준하게 상단을 막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엔화의 분기점이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4월 정도가 이제 BOJ의 스탠스 변화에 따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저는 임금 협상이 진행돼서 그런 어떤 임금 협상에 따른 소비 연결이 경기 부양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에 따라 4월 이후가 BOJ의 스탠스 변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BOJ 변화에 따른 엔화 강세 흐름은 4월보다는 좀 더 늦춰진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방향성은 BOJ의 스탠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 국채 금리의 하락 가능성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의 감소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단 버퍼는 크진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직장인의 종착역은 치킨집 사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창업하면 생각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치킨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입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많은 치킨집이 생겨나고 또 다시 없어지곤 하죠. 네, 뭐 퇴직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후련함보다는 좀 다소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자, 인생 2막. 자, 치킨 창업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외식 창업의 분야의 또 김상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진 전문가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외식 관련 창업 관련한 이 코너 갖다가 뭐 한 격주 간격으로는 다루고 있는데 매번 다루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누구나 이 창업하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창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창업 쪽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스널리티입니다. 퍼스널리티. 네, 외향적이고 고객이나 직원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렌들리한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이 아닌 분들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제가 아니 그래서 뭐 책을 쓰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셀러리맨들이 창업을 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돈을 벌이겠다. 두 번째는 이제 40, 50대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밀려나고 재취업은 안 되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창업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는 창업. 마지못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돈을 벌겠다. 먹고 살겠다. 이런 게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지 잘 모르는 업종에 뛰어들면 거의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죠. 가끔씩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마주칩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여성분들 중에 나 카페 한번 근사한 카페 한번 해보는 나의 로망이었어. 근데 저도 이제 30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보다 3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보다? 근무 시간도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회사하기 위해서 365일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그게 수입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 워라밸을 경험하신 분들은 창업하는 데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워라밸을 경험하신 분들. 주말 쉬고 하는데 이 외식은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셀러리맨들 하신 분들은 정말 오랜 동안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아까 정민앵커께서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이 짧은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뭐 위에서 책을 하나 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책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책 제목은 셀러맨들이요. 외식 창업 절대로 하지 말라였거든요. 모토가. 예, 왜냐하면 못해요. 이 30년 동안 화이트 칼라로 일하다가 막상 고객을 대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진상 고객도 적지 않고.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멘붕 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래도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업종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무임금이라도 일을 해본 다음에 내가 외식에 어울린다. 이렇게 했을 때 창업에 뛰어들으셔야지 막연히 동경해서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 이 치킨집, 치킨 창업. 이거 저도 그대로 당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여의도는 좀 삭막합니다. 우리 나이로 50 넘으면은 뭐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제 나가달라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렇게 저하고 아주 친한 뭐 선배라면 선배고 친구라면 친구일 분한테 딱 얘기를 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닭튀기면 되겠네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는 거랑 현장에서 음식 냄새, 기름 냄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고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입장에서 브랜드 선호도나 인지도가 높은 치킨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포 운영 노하우를 잘 몰라요. 사실 이 점포도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본부에서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저희 코너에 처음 출연하셔서 처음부터 해서 어지간하면 창업하지 마십시오라고는 놀라운 발언으로 시작하셨는데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이제 우선 생각해보기 쉽고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도 치킨은 뭐 특히 축구하는 날은 얼마나 기다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브랜드를 잘 골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이 치킨 전문점이 8만 개가 넘습니다. 치킨 전문점이 8만 개?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630명당 점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630명당?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500개가 됩니다. 많네요. 프랜차이즈가 500개나 브랜드가 돼요? 500개입니다. 물론 이제 본사는 뭐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4가지 정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사와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정보 공개서를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거기에는 오픈 점포 수, 폐점 점포 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오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브랜드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사의 메뉴 개발력입니다. 뭐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지 신제품 런칭은 얼마로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시고 세 번째는 가맹본부에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본부에? 이 회사가 진짜 있긴 있는 건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직원이 있긴 있는지 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슈퍼바이저거든요. 가맹점을 컨설팅 해주는 직원이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몇 명이 되는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가맹점에 가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제대로 하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부 얘기랑
가맹점주에게랑 너무 다르면 예. 이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 브랜드가 얼마 정도로 활성화되는지, 아하.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이게 옛날 데이터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체크해보고 의사결정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TV 광고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촉해서 듣는 순간에 들어봐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브랜드라도 가보면 사무실도 조그만하고 예.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예. 이럴 경우에는 컨설팅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메뉴 개발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가서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슈퍼바이저 얘기만 듣고 오 좋구나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메뉴 개발이라든지 네. 컨설팅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치킨집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브랜드별로, 네. 점포 사이즈별로, 또 목에 따라 로케이션별로 예.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 브랜드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5천 원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은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투자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다가 한 10% 정도만 여유 자금을 가지시면 창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무리한 빚을 내서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잘 모르고 거기다가 또 노하우도 없고 예. 장사가 안 되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점포를 시작해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예. 크게 하거나 점포를 늘리면 되는데 초보자들이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참 궁금했는데 이거 저기 치킨집도 예. 배달만 하는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그 가게 위치 소위 말하는 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맛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 매장이 있고 예. 맥주도 팔고 예. 주류도 팔고 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는 배달 운영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운영점을 해라. 네, 왜냐하면 맥주라든지 사이드 메뉴를 파는 홀 매장을 운영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식 창업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성격 내지는 성질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밑바탕 됐을 때는 홀을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해도 되지만 내가 처음 할 경우에는 솔직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각오해야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달 매장은 목이 굳이 좋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임대료라든지 네. 권리금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은 성격이나 뭐 나이에 상관없이 품질 좋고 서비스만 좋으면 네.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초보자는 배달 매출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마진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음식점 창업 마진율이 한 30에서 35%면은 좀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그럼 실제로 치킨집은 어때요? 치킨집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예. 뭐합니다만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아, 이유가 뭐냐면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 원가율이 예. 45%에서 55% 정도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음식점보다는 좀 원가율이 높네요. 치킨이. 그렇죠.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원가율이 예. 45%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식자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30% 수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맥시멈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좀 더 노력하면 1, 2% 정도 추가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200만 원 수익 가져가려면 1,000만 원쯤 팔아야 되고. 예. 아, 그런데 그 200만 원 수익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신체적인 어떤 노력이 너무 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2만 원짜리 치킨 30마리 팔고 하루에 30마리 팔고 30일 하면 1,800만 원. 이게 매출이고. 예. 저희가 이 이랬을 때 치킨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한 매출액을 한 1,500에서 1,800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개인 업자들은 1,000만 원 정도 팔겠죠. 예.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에서 50% 원가율. 예.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80%에서 거의 한 9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예. 여기서 점주가 얼마만큼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5% 이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창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에서 15%, 맥시멈 한 2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치킨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네. 12년간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몇 개월 공부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무임금이라도 가서 경험을 해봅시다. 현장 경험. 네, 그래서 아 이게 나랑 맞구나. 네. 이랬을 때 점포 운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배우시고 두 번째는 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손익 관리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손익 관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최근 트레이더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가정 파괴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창업의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옛날에 화려했던 뭐 워라벨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사업에 매진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외식 창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약보합권이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다시 좀 올라가네요. 좀 키 맞추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장중 변동성 뭐 만만찮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